그 돈이면 됐냐고요? 젊은 남자의 목소리가 약국 안을 찢었습니다. 12년 전 버스 정류장에 남겨둔 그 아이의 얼굴이 겹쳐 보였죠. 나는 그날 이후 단 한 번도 엄마라는 말을 입에 담지 못했습니다. 내 죄는 살아남은 거였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그 아이가 내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젊은 약사, 차가운 눈빛으로 나를 내려보며 말했습니다. 당신 돈 때문에 나를 버렸다면서요? 그 말 한마디가 내 12년을 무너뜨렸습니다. 나는 몰랐어요. 그 아이가 내가 버린 피였다는 걸. 12년 만에 돌아온 아들 하지만 그 아이는 내가 버린 피였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정화입니다. 올해 65이 되었네요. 시골 읍내에서 은혜 약국이라는 작은 약국을 운영하며 산 지도 30년이 넘었습니다. 제 삶은 평온해 보이지만 사실 제 마음속에는 12년 전 그날에 멈춰버린 죄책감이 웅크리고 있습니다. 12년 전 그날의 울음소리가 아직도 제 귓가에 맴도네요. 빗방울이 차창을 두드리던 그날, 저는 갓난아이였던 제 아들을 비오는 버스, 정류장 앞 낯선 시설의 문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아니요, 정확히는 제 아들이 아니었죠. 죽은 남편이 밖에서 낳아온 남편의 외도로 태어난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아이를 미워할 수 없었습니다. 그 아이의 눈망울은 저를 어미로 알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저는 그 아이를 제 아들로, 제 운명으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제 시어머니는 그 아이의 존재 자체를 집안의 수치로 여기셨습니다. 12년 전 그날 시어머니는 저에게 그 아이는 내 피가 아니다. 내가 감히 우리 집안의 피를 더럽히려 드느냐고 소리치셨습니다. 저는 아이를 지키려다 결국 모든 것을 빼앗긴 채 그 아이와 함께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가진 돈도 머무를 곳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를 지킬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아이를 버렸습니다. 아니, 버린 것이 아니라 잠시 맡겨둔 것이라 믿고 싶었습니다. 언젠가 제가 힘이 생기면 반드시 다시 찾아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 아이의 작은 발에 파란 털신 한 짝을 신기고 나머지 한 짝은 제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렇게 12년이 흘렀지만 저는 아이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날의 죄책감은 제 삶의 일부가 되었고 이 낡은 약국의 약 냄새 속에 제 슬픔을 숨기고 살았습니다. 그 비오는 정류장 앞에서의 기억은 제가 평생 짊어져야 할 상처였습니다. 앞으로 제 삶에 닥쳐올 거대한 폭풍의 전조라는 것을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12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저는 읍내의 낡은 은혜 약국을 운영하며 살았습니다. 제법 손님도 많아졌고 이제는 약 상자를 옮기는 것도 힘에 부쳐 최근 젊은 약사 한 명을 고용하게 되었죠.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일하게 된 이도윤입니다. 이도윤 약사. 그는 30살 남짓으로 보였습니다. 깔끔한 흰 가운에 반듯한 인상이었지만 저를 대하는 태도에는 미묘한 냉기가 흘렀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에게는 깍듯하고 친절했지만 유독 저와 단둘이 있을 때는 날카로운 선을 그었습니다. 약사님, 이 약 재고 관리가 너무 허술합니다. 전산화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요. 약사님, 어르신들께 복약 지도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더 정확하게 하셔야죠. 그의 지적은 모두 옳은 말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가슴이 시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이도윤 약사는 약을 조제하거나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길 때면 자신도 모르게 손가락으로 약 조제대를 닷하고 3번씩 두드리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 버릇은 12년 전 제가 떠나보낸 그 아이가 젖병을 잡고 있던 그 작은 손으로 제 손등을 두드리던 그 버릇과 똑같았습니다.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저 우연일 뿐이라고 이 나이 먹고 헛것을 본다고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하지만 자꾸만 그에게 시선이 갔습니다. 그의 말투, 그의 손짓, 그리고 약을 바라보는 그 진지한 눈매까지. 제가 잃어버린 아이의 모습이 그에게서 아른거렸습니다. 감히 같은 상처가 있네요. 나와 그 아이처럼. 저는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그에게도 저처럼 말 못할 상처가 있는 것일까요? 어쩌면 그는 저의 이 기묘한 시선이 불편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도윤 약사는 저를 주인 약사로 대우하면서도 동시에 무능하고 낡은 시골 노파로 취급하는 듯 했습니다. 그 냉기 속에는 가난과 탐욕에 대한 묘한 경계심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도윤 약사가 제 약국에 온 지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제 시선을 피하는 이도윤 약사에게 저는 무언가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이 약사님 혹시 무슨 일 있으신가요? 안색이 안 좋아 보이네요. 윤정아 약사님. 그는 저를 딱딱하게 불렀습니다. 약사님에 대해 떠도는 소문이 있던데 사실입니까? 소문이라니요? 12년 전 약사님이 아이를 버렸다는 소문이요. 제 심장이 발끝으로 추락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 좁은 읍내에서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도윤 약사가 이제 갓 이곳에 온 그가 어떻게 그 사실을 알게 된 것일까요? 약사님은 지금 이곳 읍내에서 마음씨 좋은 약사님으로 존경받고 계시죠. 하지만 뒤로는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도 아무렇지 않게 약사 가운을 입고 계셨던 겁니까?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깊은 분노와 경멸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그가 제게 버림받은 아이라도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가 겪었던 억울함과 고통을, 남편의 외도로 태어난 아이를 지키려다 시어머니에게 쫓겨났던 그 모든 사정을 이 젊은 약사에게 구차하게 설명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는 내가 지키지 못했을 뿐이에요.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그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도윤 약사는 제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저를 아이를 버린 비정한 어미이자 위선자로 낙인 찍었습니다. 그렇군요. 지키지 못했다라. 그런 변명으로 약사님의 죄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그의 말은 비수처럼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저는 제 과거의 죄를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를 모욕하는 그의 태도에서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 약사가 자네가 뭘 안다고 그렇게 함부로 말하는 건가? 자네가 내 고통의 반이라도 알아? 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 안에 억눌렸던 슬픔과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이도윤 약사는 그런 제 모습을 보고는 더 이상 상대할 가치도 없다는 듯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그날 밤 저는 어둠 속에 홀로 고립되었습니다. 며칠 뒤 돌아가신 시어머니의 제삿날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약국 문을 일찍 닫고 텅 빈 집에서 홀로 제사상을 차렸습니다. 12년 전 저를 그토록 모질게 내쫓았던 시어머니였지만 남편의 아내로서 그리고 이 집안의 며느리로서 제가 할 도리는 다 하고 싶었습니다. 제사상에 촛불을 켜고 절을 올리는데 12년 전 그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되살아났습니다. 내 피는 더럽다. 감히 어느 집 자식인지도 모를 아이를 우리 집안에 들여. 그 아이는 우리 집 피가 아니다.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제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저는 남편의 외도로 태어난 그 아이를 지키려 했습니다. 그 아이 역시 남편의 피부치였으니까요. 하지만 시어머니에게 그 아이는 그저 더러운 피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아이와 함께 쫓겨났습니다. 그 모욕과 절망 속에서 저는 아이를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제사상 옆 낡은 장롱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12년 동안 한 번도 열어보지 못했던 빛바랜 파란 털신 한 짝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발에 신겨주었던 나머지 한 짝이었죠. 저는 그 털신을 가슴에 품고 울부짖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정말 잘못한 건가요? 제가 그 아이를 지키려 했던 것이 그렇게 큰 죄였습니까? 무력감과 분노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 죗값일까요? 12년이 지난 지금 제 앞에 나타난 이도윤 약사. 그는 마치 제 과거의 죄를 심판하러 온 사람처럼 저를 모욕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죗값을 받아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그 끔찍한 대화가 있은 며칠 뒤 비가 쏟아지는 늦은 저녁이었습니다. 약국 문을 닫으려는데 이도윤 약사가 급하게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는 빗물에 흠뻑 젖어 있었고 발목을 절뚝거리고 있었습니다. 이 약사님, 괜찮으신가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죄송합니다. 빗길에 발을 좀 헛디딘 것 같습니다. 그의 바지 밑단이 찢어져 있었고 발목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급히 구급 상자를 가져와 그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신발을 벗어보세요. 어서요. 그는 망설이다가 젖은 운동화를 벗었습니다. 양말을 벗기자 복숭아뼈 근처에 꽤 깊은 상처가 보였습니다. 저는 상처를 소독하기 위해 거즈에 소독약을 묻혔습니다. 조금 따가울 겁니다. 그런데 그의 상처 입은 오른발을 소독하려던 제 손이 순간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그의 발등, 정확히는 새끼발가락 바로 윗부분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아주 작고 희미하지만 분명하게 남아있는 파란색 실밥 자국이 있었습니다. 제 손에서 소독솜이 떨어졌습니다. 동시에 제 머릿속에서 12년 전 제가 직접 떠주었던 그 파란 털신의 감촉이 되살아났습니다. 이 자국은 12년 전 제가 아이를 시설에 맡기기 전날 밤, 저는 그 아이의 발에 딱 맞는 파란 털신 한 짝을 떠주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짝은 제 가슴에 품었죠. 그 털신, 제가 직접 바느질했던 그 털신의 안쪽 마감 부분이 아이의 여린 발을 긁을까봐 제가 몇 번이고 덧대어 꿰맸던 바로 그 부분이었습니다. 그 파란 실밥 자국이었습니다. 이 아이야. 이 아이가 내 아들이야. 왜 그러세요, 약사님? 왜 우시는 겁니까? 이도윤 약사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 당황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빗물처럼 쏟아졌습니다. 12년 동안 그리워했던 단 하루도 잊지 못했던 내 아들이 지금 내 눈앞에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미안합니다. 저는 그의 상처 입은 발을 붙잡고 오열했습니다. 엄마가 너무 늦게 왔어요. 미안해요, 도윤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12년 만에 되찾은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통곡했습니다. 이도윤은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윤정화 약사가 자신의 발을 붙잡고 엄마라며 오열했던 그 순간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는 윤정화가 그저 아이를 버린 비정한 여자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눈물은 자신이 평생 느껴보지 못했던 처절한 슬픔과 사랑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 파란 실밥 자국, 그게 대체 뭐라고? 그는 자신의 발등에 남아있는 희미한 흉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어릴 적부터 있던 이유를 알 수 없는 작은 자국이었습니다. 그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진실이 무엇인지 알아야 했습니다. 다음 날 이도윤은 자신을 키워준 양부모님께는 차마 묻지 못하고 자신이 입양되었던 사랑의 집 입양원 원장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12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과거를 마주할 용기를 냈습니다. 원장님, 저 이도윤입니다. 12년 전 이곳에서 입양되었던. 원장님은 백발이 성성했지만 여전히 따뜻한 눈빛으로 그를 맞았습니다. 다 기억하고 있단다. 도윤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구나. 원장님, 저에게 친어머니가 계셨나요? 원장님은 잠시 침묵하더니 낡은 서류철을 꺼내왔습니다. 그곳에는 이도윤의 입양 기록과 함께 12년 전 한 여인이 남기고 간 편지가 동봉되어 있었습니다. 이걸 내게 언젠가는 전해줘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도윤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그 편지는 윤정화 약사가 12년 전 아이를 시설에 맡기며 원장님께 남긴 편지였습니다. 이 여자가 정말 내 어머니라고요? 편지에는 윤정화가 겪어야 했던 모든 고통과 억울함, 그리고 아이를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떠나보내야 했던 절절한 심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 어머니는 너를 버린 게 아니란다. 너를 보호하려 했던 사람이야. 시어머니의 학대 속에서 너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너를 이곳에 맡긴 거란다. 언젠가 꼭 다시 찾으러 오겠다고 그 파란 털신 한 짝을 품에 안고 매일같이 울었지. 이도윤은 충격과 혼란 속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경멸하고 모욕했던 아이를 버린 비정한 여자가 사실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어머니였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럼 나는 내 어머니에게 무슨 짓을 한 거지? 그는 뒤늦은 후회와 죄책감에 휩싸였습니다. 자신이 내뱉었던 모든 모욕적인 말들이 부메랑이 되어 자신의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안 돼, 지금 당장 가야 해. 어머니께 용서를 구해야 해. 이도윤은 빗속을 뚫고 은혜 약국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약국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약국 안은 불이 꺼져 있었고 임시 휴업이라는 팻말이 빗물에 젖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윤정화는 이미 모든 것을 정리하고 떠난 뒤였습니다. 이도윤은 약국 문을 두드리며 절규했습니다. 12년 만에 만난 어머니를 그는 자신의 손으로 다시 한번 잃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에게 주었던 모든 상처와 고통, 그리고 그보다 더 깊은 사랑을 말입니다. 이도윤은 비에 젖은 몸으로 은혜 약국으로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를 맞이한 것은 굳게 닫힌 문과 창문에 붙어있는 약국 임대라는 차가운 종이 한 장뿐이었습니다. 어머니 윤정화는 그가 진실을 마주하러 간 사이 모든 것을 정리하고 떠나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는 절망했습니다. 12년 만에 만난 어머니를 그는 자신의 오해와 모욕으로 영원히 잃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는 텅 빈 약국 앞에 주저앉아 뒤늦은 후회의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때 닫힌 약국 문틈 사이로 하얀 봉투 하나가 끼워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꺼내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약봉투 뒷면에 적어 내려간 어머니의 마지막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도윤아, 아니 내 아들아. 내가 이 편지를 읽을 때쯤 나는 아마 이곳을 떠났을 거란다. 너의 발에 있는 그 파란 실밥 자국을 본 순간 나는 12년 전 그날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죄인이 되었단다. 나는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지키려 했다는 변명을 하고 싶었어. 하지만 너에게 돈의 눈먼 노파라는 말을 들었을 때 나는 깨달았단다. 내가 너에게 준 상처는 그런 변명으로 사라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도윤아, 약은 상처를 낫게 하지만 마음의 흉터는 내가 용서할 때만 아물 거야. 그날 엄마가 던진 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내 목숨이었단다. 부디 나 같은 어미는 있고 너의 상처를 보듬어줄 좋은 사람과 함께 행복하게 살렴. 다시는 너를 아프게 하지 않을게. 미안하다, 내 아들아. 이도윤은 편지를 쥔 채 오열했습니다. 어머니의 모든 글자에는 12년 동안 골마 터진 죄책감과 슬픔, 그리고 아들을 향한 깊은 사랑이 묻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를 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던졌던 것입니다. 그는 이제 모든 것을 알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모욕했던 어머니의 희생을 말입니다. 그럼에도 저는 엄마를 용서해야겠죠. 이도윤은 어머니 윤정화가 남긴 편지를 읽은 후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삶은 더 이상 복수와 비난이라는 차가운 질서 속에 있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희생과 헌신, 그리고 용서라는 교훈이 그의 영혼을 따뜻하게 덮었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찾아내겠다는 강렬한 의지를 품고 은혜 약국을 지켰습니다. 약국의 간판은 그대로였지만 분위기는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그는 낡은 조제대 앞에서 어머니가 남긴 편지를 다시 읽어보며 안도와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이 약국에서 어머니가 제게 남긴 가장 소중한 약을 조제하고 있습니다. 할머니, 감기약은 따뜻한 물로 드셔야 합니다. 약은 상처를 낫게 하지만 마음까지 따뜻하게 만들지는 못하니까요. 도윤의 말투는 여전히 정중하고 단문 위주였지만 그 목소리 톤에는 깊은 정이 배어 나왔습니다. 이전에 그에게서 느껴졌던 차가운 금속성의 냄새 대신 따뜻한 계피와 생강의 후각이 감도는 듯 했습니다. 오후 늦게 약국 문을 열고 들어온 어린 환자가 눈에 띄었습니다. 찬바람 속에 뛰어다녀 발이 얼어붙은 채 훌쩍거리는 아이였습니다. 도윤은 아이에게 따뜻한 생강차를 건네며 무릎을 꿇고 아이의 작은 발을 살폈습니다. 아이의 붉게 언발을 보며 도윤은 문득 자신이 어린 시절 비 오는 정류장에 홀로 버려졌던 찰나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그 발의 차가운 촉감이 곧 상실감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그의 눈은 잠시 울컥하며 흔들렸습니다. 도윤은 조용히 계산대 위에서 파란 털신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털신을 아이의 발에 잠시 신겨주었습니다. 물론 아이의 발에는 작았지만 그 행위에는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꼬마야,
발이 따뜻해야 감기에 안 걸려요. 세상은 차가워도 사람은 따뜻해야 하니까요. 도윤이 아이에게 잔잔하게 말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텅 비었던 약국에 따스한 주황색 조명이 켜졌습니다. 약국 창밖으로 보이는 도윤의 뒷모습은 더 이상 고독하지 않았습니다. 이도윤은 자신을 향한 윤정화의 희생적인 모성애를 깨달았지만 그녀는 이미 홀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은혜 약국은 정체불명의 법적 상속인에게 넘어갈 위기에 처했습니다. 도윤은 혈육의 권리 없이 이 약국을 지켜내야만 어머니를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과연 도윤은 어머니의 삶이 담긴 이 소중한 장소를 지켜내고 버려진 피가 아닌 진정한 아들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자신을 외면했던 어머니의 상처를 진심으로 용서하고 다시 돌아오지 않을지 모르는 그 희망의 장소를 홀로 지켜내시겠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12년 만에 돌아온 아들하지만 그 아이는 내가 버린 피였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정화입니다. 올해 65이 되었네요. 시골 읍내에서 은혜 약국이라는 작은 약국을 운영하며 산 지도 30년이 넘었습니다. 제 삶은 평온해 보이지만 사실 제 마음속에는 12년 전 그날에 멈춰버린 죄책감이 웅크리고 있습니다. 12년 전 그날의 울음소리가 아직도 제 귓가에 맴도네요. 빗방울이 차창을 두드리던 그날, 저는 갓난아이였던 제 아들을 비오는 버스, 정류장 앞, 낯선 시설의 문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아니요, 정확히는 제 아들이 아니었죠. 죽은 남편이 밖에서 낳아온 남편의 외도로 태어난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아이를 미워할 수 없었습니다. 그 아이의 눈망울은 저를 어미로 알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저는 그 아이를 제 아들로, 제 운명으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제 시어머니는 그 아이의 존재 자체를 집안의 수치로 여기셨습니다. 12년 전 그날 시어머니는 저에게 그 아이는 내 피가 아니다. 내가 감히 우리 집안의 피를 더럽히려 드느냐고 소리치셨습니다. 저는 아이를 지키려다 결국 모든 것을 빼앗긴 채 그 아이와 함께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가진 돈도 머무를 곳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를 지킬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아이를 버렸습니다. 아니, 버린 것이 아니라 잠시 맡겨둔 것이라 믿고 싶었습니다. 언젠가 제가 힘이 생기면 반드시 다시 찾아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 아이의 작은 발에 파란 털신 한 짝을 신기고 나머지 한 짝은 제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렇게 12년이 흘렀지만 저는 아이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날의 죄책감은 제 삶의 일부가 되었고 이 낡은 약국의 약 냄새 속에 제 슬픔을 숨기고 살았습니다. 그 비오는 정류장 앞에서의 기억은 제가 평생 짊어져야 할 상처였습니다. 앞으로 제 삶에 닥쳐올 거대한 폭풍의 전조라는 것을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12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저는 읍내의 낡은 은혜 약국을 운영하며 살았습니다. 제법 손님도 많아졌고 이제는 약 상자를 옮기는 것도 힘에 부쳐 최근 젊은 약사 한 명을 고용하게 되었죠.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일하게 된 이도윤입니다. 이도윤 약사. 그는 30살 남짓으로 보였습니다. 깔끔한 흰 가운에 반듯한 인상이었지만 저를 대하는 태도에는 미묘한 냉기가 흘렀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에게는 깍듯하고 친절했지만 유독 저와 단둘이 있을 때는 날카로운 선을 그었습니다. 약사님, 이 약 재고 관리가 너무 허술합니다. 전산화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요. 약사님, 어르신들께 복약 지도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더 정확하게 하셔야죠.
그의 지적은 모두 옳은 말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가슴이 시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이도윤 약사는 약을 조제하거나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길 때면 자신도 모르게 손가락으로 약 조제대를 닷하고 3번씩 두드리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 버릇은 12년 전 제가 떠나보낸 그 아이가 젖병을 잡고 있던 그 작은 손으로 제 손등을 두드리던 그 버릇과 똑같았습니다.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저 우연일 뿐이라고, 이 나이 먹고 헛것을 본다고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하지만 자꾸만 그에게 시선이 갔습니다. 그의 말투, 그의 손짓, 그리고 약을 바라보는 그 진지한 눈매까지 제가 잃어버린 아이의 모습이 그에게서 아른거렸습니다. 감히 같은 상처가 있네요. 나와 그 아이처럼. 저는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그에게도 저처럼 말 못할 상처가 있는 것일까요? 어쩌면 그는 저의 이 기묘한 시선이 불편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도윤 약사는 저를 주인 약사로 대우하면서도 동시에 무능하고 낡은 시골 노파로 취급하는 듯 했습니다. 그 냉기 속에는 가난과 탐욕에 대한 묘한 경계심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도윤 약사가 제 약국에 온 지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제 시선을 피하는 이도윤 약사에게 저는 무언가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이 약사님, 혹시 무슨 일 있으신가요? 안색이 안 좋아 보이네요. 윤정아 약사님. 그는 저를 딱딱하게 불렀습니다. 약사님에 대해 떠도는 소문이 있던데 사실입니까? 소문이라니요? 12년 전 약사님이 아이를 버렸다는 소문이요. 제 심장이 발끝으로 추락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 좁은 읍내에서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도윤 약사가 이제 갓 이곳에 온 그가 어떻게 그 사실을 알게 된 것일까요? 약사님은 지금 이곳 읍내에서 마음씨 좋은 약사님으로 존경받고 계시죠. 하지만 뒤로는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도 아무렇지 않게 약사 가운을 입고 계셨던 겁니까?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깊은 분노와 경멸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그가 제게 버림받은 아이라도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가 겪었던 억울함과 고통을, 남편의 외도로 태어난 아이를 지키려다 시어머니에게 쫓겨났던 그 모든 사정을 이 젊은 약사에게 구차하게 설명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는 내가 지키지 못했을 뿐이에요.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그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도윤 약사는 제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저를 아이를 버린 비정한 어미이자 위선자로 낙인 찍었습니다. 그렇군요. 지키지 못했더라. 그런 변명으로 약사님의 죄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그의 말은 비수처럼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저는 제 과거의 죄를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를 모욕하는 그의 태도에서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 약사가 자네가 뭘 안다고 그렇게 함부로 말하는 건가? 자네가 내 고통의 반이라도 알아? 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 안에 억눌렸던 슬픔과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이도윤 약사는 그런 제 모습을 보고는 더 이상 상대할 가치도 없다는 듯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그날 밤 저는 어둠 속에 홀로 고립되었습니다. 며칠 뒤 돌아가신 시어머니의 제삿날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약국 문을 일찍 닫고 텅 빈 집에서 홀로 제사상을 차렸습니다. 12년 전 저를 그토록 모질게 내쫓았던 시어머니였지만 남편의 아내로서 그리고 이 집안의 며느리로서 제가 할 도리는 다하고 싶었습니다. 제사상에 촛불을 켜고 절을 올리는데 12년 전 그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되살아났습니다. 내 피는 더럽다. 감히 어느 집 자식인지도 모를 아이를 우리 집 안에 들여? 그 아이는 우리 집 피가 아니다.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제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저는 남편의 외도로 태어난 그 아이를 지키려 했습니다. 그 아이 역시 남편의 피부치였으니까요. 하지만 시어머니에게 그 아이는 그저 더러운 피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아이와 함께 쫓겨났습니다. 그 모욕과 절망 속에서 저는 아이를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제사상 옆 낡은 장롱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12년 동안 한 번도 열어보지 못했던 빛바랜 파란 털신 한 짝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발에 신겨주었던 나머지 한 짝이었죠. 저는 그 털신을 가슴에 품고 울부짖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정말 잘못한 건가요? 제가 그 아이를 지키려 했던 것이 그렇게 큰 죄였습니까? 무력감과 분노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 죗값일까요? 12년이 지난 지금 제 앞에 나타난 이도윤 약사. 그는 마치 제 과거의 죄를 심판하러 온 사람처럼 저를 모욕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죗값을 받아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그 끔찍한 대화가 있은 며칠 뒤 비가 쏟아지는 늦은 저녁이었습니다. 약국 문을 닫으려는데 이도윤 약사가 급하게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는 빗물에 흠뻑 젖어 있었고 발목을 절뚝거리고 있었습니다. 이 약사님, 괜찮으신가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죄송합니다. 빗길에 발을 좀 헛디딘 것 같습니다. 그의 바지 밑단이 찢어져 있었고 발목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급히 구급상자를 가져와 그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신발을 벗어보세요. 어서요. 그는 망설이다가 젖은 운동화를 벗었습니다. 양말을 벗기자 복숭아뼈 근처에 꽤 깊은 상처가 보였습니다. 저는 상처를 소독하기 위해 거즈에 소독약을 묻혔습니다. 조금 따가울 겁니다. 그런데 그의 상처 입은 오른발을 소독하려던 제 손이 순간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그의 발등, 정확히는 새끼발가락 바로 윗부분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아주 작고 희미하지만 분명하게 남아있는 파란색 실밥 자국이 있었습니다. 제 손에서 소독솜이 떨어졌습니다. 동시에 제 머릿속에서 12년 전 제가 직접 떠주었던 그 파란 털신의 감촉이 되살아났습니다. 이 자국은 12년 전 제가 아이를 시설에 맡기기 전날 밤, 저는 그 아이의 발에 딱 맞는 파란 털신 한 짝을 떠주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짝은 제 가슴에 품었죠. 그 털신, 제가 직접 바느질했던 그 털신의 안쪽 마감 부분이 아이의 여린 발을 긁을까봐 제가 몇 번이고 덧대어 꿰맸던 바로 그 부분이었습니다. 그 파란 실밥 자국이었습니다. 이 아이야. 이 아이가 내 아들이야. 왜 그러세요, 약사님? 왜 우시는 겁니까? 이도윤 약사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 당황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빗물처럼 쏟아졌습니다. 12년 동안 그리워했던, 단 하루도 잊지 못했던 내 아들이 지금 내 눈앞에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미안합니다. 저는 그의 상처 입은 발을 붙잡고 오열했습니다. 엄마가 너무 늦게 왔어요. 미안해요, 도윤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12년 만에 되찾은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통곡했습니다. 이도윤은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윤정아 약사가 자신의 발을 붙잡고 엄마라며 오열했던 그 순간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는 윤정아가 그저 아이를 버린 비정한 여자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눈물은
자신이 평생 느껴보지 못했던 처절한 슬픔과 사랑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 파란 실밥 자국 그게 대체 뭐라고? 그는 자신의 발등에 남아있는 희미한 흉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어릴 적부터 있던 이유를 알 수 없는 작은 자국이었습니다. 그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진실이 무엇인지 알아야 했습니다. 다음 날 이도윤은 자신을 키워준 양부모님께는 차마 묻지 못하고 자신이 입양되었던 사랑의 집 입양원 원장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12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과거를 마주할 용기를 냈습니다. 원장님, 저 이도윤입니다. 12년 전 이곳에서 입양되었던 원장님은 백발이 성성했지만 여전히 따뜻한 눈빛으로 그를 맞았습니다. 다 기억하고 있단다. 도윤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구나. 원장님, 저에게 친어머니가 계셨나요? 원장님은 잠시 침묵하더니 낡은 서류철을 꺼내왔습니다. 그곳에는 이도윤의 입양 기록과 함께 12년 전 한 여인이 남기고 간 편지가 동봉되어 있었습니다. 이걸 내게 언젠가는 전해줘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도윤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그 편지는 윤정아 약사가 12년 전 아이를 시설에 맡기며 원장님께 남긴 편지였습니다. 이 여자가 정말 내 어머니라고요? 편지에는 윤정아가 겪어야 했던 모든 고통과 억울함, 그리고 아이를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떠나보내야 했던 절절한 심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 어머니는 너를 버린 게 아니란다. 너를 보호하려 했던 사람이야. 시어머니의 학대 속에서 너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너를 이곳에 맡긴 거란다. 언젠가 꼭 다시 찾으러 오겠다고 그 파란 털신 한 짝을 품에 안고 매일같이 울었지. 이도윤은 충격과 혼란 속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경멸하고 모욕했던 아이를 버린 비정한 여자가 사실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어머니였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럼 나는 내 어머니에게 무슨 짓을 한 거지? 그는 뒤늦은 후회와 죄책감에 휩싸였습니다. 자신이 내뱉었던 모든 모욕적인 말들이 부메랑이 되어 자신의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안 돼. 지금 당장 가야 해. 어머니께 용서를 구해야 해. 이도윤은 빗속을 뚫고 은혜 약국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약국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약국 안은 불이 꺼져 있었고 임시 휴업이라는 팻말이 빗물에 젖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윤정아는 이미 모든 것을 정리하고 떠난 뒤였습니다. 이도윤은 약국 문을 두드리며 절규했습니다. 12년 만에 만난 어머니를 그는 자신의 손으로 다시 한번 잃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에게 주었던 모든 상처와 고통, 그리고 그보다 더 깊은 사랑을 말입니다. 이도윤은 비에 젖은 몸으로 은혜 약국으로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를 맞이한 것은 굳게 닫힌 문과 창문에 붙어 있는 약국 임대라는 차가운 종이 한 장뿐이었습니다. 어머니 윤정아는 그가 진실을 마주하러 간 사이 모든 것을 정리하고 떠나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는 절망했습니다. 12년 만에 만난 어머니를 그는 자신의 오해와 모욕으로 영원히 잃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는 텅 빈 약국 앞에 주저앉아 뒤늦은 후회의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때 닫힌 약국 문틈 사이로 하얀 봉투 하나가 끼워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꺼내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약봉투 뒷면에 적어 내려간 어머니의 마지막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도윤아, 아니 내 아들아. 내가 이 편지를 읽을 때쯤 나는 아마 이곳을 떠났을 거란다. 너의 발에 있는 그 파란 실밥 자국을 본 순간
나는 12년 전 그날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죄인이 되었단다. 나는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지키려 했다는 변명을 하고 싶었어. 하지만 너에게 돈의 눈먼 노파라는 말을 들었을 때 나는 깨달았단다. 내가 너에게 준 상처는 그런 변명으로 사라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도유나 약은 상처를 낫게 하지만 마음의 흉터는 내가 용서할 때만 아물 거야. 그날 엄마가 던진 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내 목숨이었단다. 부디 나 같은 어미는 있고 너의 상처를 보듬어줄 좋은 사람과 함께 행복하게 살렴. 다시는 너를 아프게 하지 않을게. 미안하다, 내 아들아. 이도윤은 편지를 쥔 채 오열했습니다. 어머니의 모든 글자에는 12년 동안 골마 터진 죄책감과 슬픔, 그리고 아들을 향한 깊은 사랑이 묻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를 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던졌던 것입니다. 그는 이제 모든 것을 알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모욕했던 어머니의 희생을 말입니다. 그럼에도 저는 엄마를 용서해야겠죠. 이도윤은 어머니 윤정아가 남긴 편지를 읽은 후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삶은 더 이상 복수와 비난이라는 차가운 질서 속에 있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희생과 헌신, 그리고 용서라는 교훈이 그의 영혼을 따뜻하게 덮었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찾아내겠다는 강렬한 의지를 품고 은혜 약국을 지켰습니다. 약국의 간판은 그대로였지만 분위기는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그는 낡은 조제대 앞에서 어머니가 남긴 편지를 다시 읽어보며 안도와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이 약국에서 어머니가 제게 남긴 가장 소중한 약을 조제하고 있습니다. 할머니, 감기약은 따뜻한 물로 드셔야 합니다. 약은 상처를 낫게 하지만 마음까지 따뜻하게 만들지는 못하니까요. 도윤의 말투는 여전히 정중하고 단문 위주였지만 그 목소리 톤에는 깊은 정이 배어 나왔습니다. 이전에 그에게서 느껴졌던 차가운 금속성의 냄새 대신 따뜻한 계피와 생강의 후각이 감도는 듯했습니다. 오후 늦게 약국 문을 열고 들어온 어린 환자가 눈에 띄었습니다. 찬바람 속에 뛰어다녀 발이 얼어붙은 채 훌쩍거리는 아이였습니다. 도윤은 아이에게 따뜻한 생강차를 건네며 무릎을 꿇고 아이의 작은 발을 살폈습니다. 아이의 붉게 언발을 보며 도윤은 문득 자신이 어린 시절 비오는 정류장에 홀로 버려졌던 찰나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그 발의 차가운 촉감이 곧 상실감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그의 눈은 잠시 울컥하며 흔들렸습니다. 도윤은 조용히 계산대 위에서 파란 털신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털신을 아이의 발에 잠시 신겨주었습니다. 물론 아이의 발에는 작았지만 그 행위에는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꼬마야, 발이 따뜻해야 감기에 안 걸려요. 세상은 차가워도 사람은 따뜻해야 하니까요. 도윤이 아이에게 잔잔하게 말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텅 비었던 약국에 따스한 주황색 조명이 켜졌습니다. 약국 창밖으로 보이는 도윤의 뒷모습은 더 이상 고독하지 않았습니다. 이도윤은 자신을 향한 윤정화의 희생적인 모성애를 깨달았지만 그녀는 이미 홀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은혜 약국은 정체불명의 법적 상속인에게 넘어갈 위기에 처했습니다. 도윤은 혈육의 권리 없이 이 약국을 지켜내야만 어머니를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과연 도윤은 어머니의 삶이 담긴 이 소중한 장소를 지켜내고 버려진 피가 아닌 진정한 아들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자신을 외면했던 어머니의 상처를 진심으로 용서하고 다시 돌아오지 않을지 모르는 그 희망의 장소를 홀로 지켜내시겠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저는 아이 나레이션 손지아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